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조사론 과목을 맡은 김희옥 교수입니다. 1주 1차 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조사론이란 사회복지학 전공에서 연구 방법론을 배우는 핵심 과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연구 방법을 다루는 수업입니다. 자, 여기서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사회과학 이론은 도대체 무엇이냐 묻는다면 과학적 이론의 일종이다 말할 수 있고요. 인간과 사회 현상에 대한 설명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 현상에 관한 과학적 지식은 이론의 형태로 제시되고요. 지식은 과학적 토대를 통해서 축적되어 온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조사는 사회복지의 주요 관심 체계인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국가에 대한 지식을 과학적으로 획득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식을 얻는 사회조사는 결국에 클라이언트를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예, 1장 과학적 방법과 사회조사입니다. 컨텐츠 1. 과학의 연구 방법과 특성 2. 과학적 지식의 형성 방법 3. 사회조사 정의와 특성 4. 사회조사 유용성과 제한점 네, 1. 과학의 연구 방법과 특성입니다. 과학적 연구란 무엇인가? 과학은 넓은 의미로는 일종의 신념 체계, 즉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과 관련되어 있다. 과학은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따르고 감정보다 이성적인 사고와 경험,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와 판단을 중시하고요. 다른 종류의 지식인 관습이나 미신과는 구별이 됩니다. 과학이 관습이나 미신과 다른 점 무엇일까요? 맹목적이고 단순한 믿음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 판단에 따라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학문적으로 말하는 과학은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지식이 갖는 타당성은 과학적 지식을 정립하는 방법에 있으며 과학적 지식이 다른 지식과 구별되는 근거가 바로 과학적 방법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은 전체 경험 세계에 접근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과학의 근본 목적은 사회 현상과 자연 현상을 포함하여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고요. 여기서 이론은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할 목적으로 변수 간의 관계를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과학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현상 또는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사물의 현상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여러 가지 현상 속에 내재하고 있는 규칙을 발견해서 이론과 규칙을 일반화시키려고 합니다. 따라서 과학이란 지식의 근거를 과학적 연구에서 찾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연구하는 방법이 과학적인 방법인지 아닌지를 중요시하는 것이 역시 또 사회복지조사론에서 다루는 과학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과학적 연구 방법의 의의입니다. 과학적 연구 방법의 특징은 논리적, 경험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론과 조사를 활용해서 과학적 지식을 만들어냅니다. 논리는 이론을 의미하고 경험은 조사 혹은 관찰을 의미합니다. 과학적 연구 방법에 의해 도출된 과학적 지식은 어떤 현상에 대한 기술과 설명을 위한 하나의 체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과학적 연구 방법에 의해서 도출된 과학적 지식은 앞서 말씀드린 어떤 현상에 대한 기술과 설명을 위한 하나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험 때문입니다. 네. 자, 경험에 바탕을 둔 과학은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학의 해결 능력을 벗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약 사건을 기술하고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어떤 것은 왜 쉽게 나타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완벽한 과학적 지식체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과학 지식체계는 과연 무엇에 유용해야 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학의 목표는 정적인 의미로는 관찰된 현상에 의해 그 설명의 체계를 부여하는 것으로 기존의 법칙, 이론, 가설, 원칙 등을 이해해야 하고 기존의 지식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동적인 의미로는 앞으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과학의 목표는 개념을 범주화하고 사건의 예측과 설명을 가능하게 하면서 사건의 원인에 대한 이해력을 제공하고 또 사건을 통제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목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장과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과학적 연구 방법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린 정적 의미, 동적 의미가 지금 표에 나타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사회복지조사 방법론은 과학적 지식을 만들어내는 조사 연구 방법을 다루는 것입니다. 과학의 목표는 개념을 범주화하고 사건의 예측과 설명을 가능하게 하며 사건의 원인에 대한 이해력을 제공하고 사건을 통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 의미와 동적 의미로 나눠서 보시면요. 정적 의미는 관찰된 현상에 의해 설명의 체계를 부여하는 것이고 또 기존의 법칙 이론, 가설의 원칙 등을 이해하고 기존 지식 체계에 대해서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동적 의미로는 앞으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의미하겠습니다. 과학적 연구 방법에 의해서 개념의 분류 체계입니다. 일단 개념들이 사물을 조직하고 분류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떤 분류 방법을 적용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성, 상호 독립성, 개념 일치성입니다. 포괄성은 분류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물들 하나도 빠짐없이 그 분류 체계 속에 완전히 속해 있어야 합니다. 상호 독립성은 각 사물등을 어디에 분류해야 할지 모호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개념 일치성은 개념의 분류체계와 다른 목적을 나타내는 진술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건의 예측과 설명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예측하고 동시에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는 것.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예측 가능해야 하고요. 또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일정한 조건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과 과거에 발생한 현상을 인과관계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원인인지 예, 무엇의 원인으로 무엇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지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건의 원인 이해입니다.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이해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설득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 이상의 개념의 변화가 다른 개념의 변화와 연결된다는 인과관계 구조가 충분히 기술되었을 때 비로소 사건의 원인에 대한 이해력이 제시됩니다. 즉 인과관계 구조가 되지 않는다면 사건의 원인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번째 사건의 통제인데요. 사건의 통제는 다루는 대상 영역에서의 현상을 임의적으로 일으키거나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과학적 지식은 이제까지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통제의 가능성은 과학의 영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3. 과학적 연구 방법의 특성입니다. 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은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 조사론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용어가 아주 생소해서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개념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용어 정의를 해드릴 때마다 가급적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학적 연구는 논리적이며 체계적이다. 과학의 논리성이란 어떤 현상이 시간적으로 앞선 현상을 일으킬 수 없음을 의미하면서 객관적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과학적 연구는 체계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규칙과 절차가 있어야만, 패턴이 있어야만 차례차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과학적 연구는 확률적 결정론을 전제로 한다. 과학에서의 모든 현상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배후에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보고요.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합니다. 원인을 밝히면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요인이 서로 다른 확률로 영향을 미치며 보다 높은 확률로 설명되는 원인을 찾게 됩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가 나타날 때 1, 2, 3, 4, 5의 원인이 있다. 그러나 1, 2, 3, 4, 5의 원인 중에 5의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내야 하고요. 이것이 결국은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과학적 연구 방법의 특성 중에 세 번째, 과학적 연구는 일반화를 모색한다. 일반화. 일반화는 A를 넣으면 F라는 답이 나올 것이라는 게 그 패턴이 90% 이상의 확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일반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한 현상에만 적용되는 이론이 아니라 보편성을 갖는 일반 이론, 누구나 그럴 것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이론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즉 개별적인 현상 하나하나가 아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4. 과학적 연구는 간결한 것을 추구한다. 과학자들은 가능하면 적은 설명 변수를 가지고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결성 또는 간편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적은 수의 특성 요소에 대한 관계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A를 넣었을 때 F라는 답이 나온다는 것은 B를 넣었어도 F란 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간결하게 A, B, C 이런 조건을 둔다는 것이죠. 가급적 간결해야 신뢰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적은 수의 특정 요소에 대해서도 적은 수를 넣더라도 F란 답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설명하려면 그 연구가 간결한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과학적 연구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간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접근이 들어가야 합니다. 과학적 연구에 있어서 사용되는 개념을 정확히 표현하고 개념은 명확하고 한정된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과학적 용어가 불명확하거나 그 개념이 모호하면 과학자들 간에 정확한 의사 전달이 어려워지면서 객관적 연구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A도 되고 B도 되고 C도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A는 이렇다 할 경우 그 A의 개념이 명확하게 통일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정된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6. 과학적 연구는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한다. 이론의 정립을 목적으로 하며 이때 이론은 가설이 경험적으로 검증되는 경우에만 이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역법은 경험적 검증을 위해서 추상적인 개념을 조직화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연역법, 귀납법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게 될 텐데요. 네, 여기 오늘은 이 개념을 한번 보았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 과학적 연구는 수정 가능하다. 잠정적이다. 과학은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효용도 추구합니다. 과학적 지식은 항상 새로운 비판에 개방적이며 지속적인 검토와 자료에 의해서 반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요. 이처럼 과학적 지식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잠정적이다. 항상 깨를 수 있어야 되고요. 수정 가능하다. 항상 반대 이론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검토하고 연구하고 새로운 경험적 자료에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언제라도 반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과학적 연구
수정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 과학적 연구는 객관적이다, 가치 중립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과학은 경험 세계로부터 오는 객관적인 지식을 획득하려는 것이죠.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이며 가치 판단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인 것은 과학적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조사 수행의 주관적 동기가 달라도 연구 과정이 같으면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데요. 연구 과정이 똑같아. 그러면 똑같은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만 앞에서 우리가 관계성이라고 표현한 과학적 연구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동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또한 같을 수도 있고요. 이때 객관성을 상호 주관성, 간주관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끝으로 과학적 연구방 특성 아홉 번째, 과학적 연구는 재생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과학은 재생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데요. 재생 가능, 반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재현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동일한 결과를 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검증하고 관찰한 뒤에는 그것이 정립이 되어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A를 넣으면 F가 나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뢰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재생 가능성이란 다른 연구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관찰 또는 동일한 실험을 되풀이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9가지의 특성은 사회복지조사론 시험 1급에서도 자주 출제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부분, 이 문장, 다른 연구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관찰 또는 동일한 실험을 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재생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와 통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과학 철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지라는 학자는 과학적 설명의 절차와 논리에 관한 분석이 과학 철학이다. 신중섭은 과학자들이 과학 활동을 하면서 갖춰야 할 규범 또는 원리를 연구하는 철학적 활동이다. 이것이 과학 철학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철학적 입장에서 논리 실증주의, 반증주의, 과학적 혁명론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논리 실증주의 무엇이냐? 과학적 이론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1920년대 후반에 비엔나 학파에서 또 베를린 학파에서 제기된 개념이기도 하고요. 우연적인 명제는 그것이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과학적 의미가 있다. 경험적인 검증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의미한 사이비 명제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는 미신과 같은 경우는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과학적인 것이 아니고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해석주의가 있습니다. 해석주의는 인간의 주관적 의식과 행위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해석주의의 그 주장을 하신 학자는 막스 베버입니다. 막스 베버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는 이 패러다임이 되겠고요. 인간의 행동 중에서 의미 있는 사회적 행동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는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해석주의는 외형적으로 유형화된 어떤 행동을 관찰하는 실증주의와는 다르죠. 인간의 주관적 의식을 중요시하고요. 행동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행위자 입장에서 의미를 찾는데 초점을 둡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 세계를 창조하고 유지하는가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상세하게 관찰하여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해석주의는 참여 관찰과 현지 조사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조사 대상자와의 직접 접촉을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조사 대상자들이 어떻게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지 또 다른 사람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어울리는지 관심을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주의는 귀납적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이제 귀납적 방식이란 말이 나왔죠. 뒤에 우리가 또 배울 부분에 보시면요. 사회복지조사론에서 그 연구 방법론 중에 질적 연구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 질적 연구 방법론이 방금 말씀드린 이 해석주의를 활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적 연구 방법론은 설문지를 돌리지 않아요. 설문지 돌리지 않고 밀도 있는 그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밀도 있는 현지 조사 방법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행위자 입장에서 다수를 밀도 있게 인터뷰하기보다 1, 2명 또는 그룹별로 이렇게 행위자 입장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이 그 질적 연구 방법론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포퍼의 반증주의입니다. 네, 포퍼의 반증주의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학적 이론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반증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반증주의는 귀납적 방법을 토대로 한 이론 개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연역적 방법에 따라서 이론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해석주의에서는 어땠나요? 귀납적 방법을 강조했다면 포퍼의 반증주의는 연역적 방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칼 포퍼는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을 개발하고 그 이론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것. 이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이론과 상충하는 현상을 관찰하는 데서 출발해서 지속적인 반증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이론이 발견된다고 본 것이죠. 즉, 어떤 이론의 진위를 직접 검증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 증거에 기초한 이론을 반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과학은 발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반증을 견뎌낸 이론도 절대적인 참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 이전의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월할 뿐이지 그 이론 역시도 다음 이론에 대해서 또 반증될 수 있겠죠. 이런 과정을 되풀이함으로써 과학이 진리에 점진적으로 또는 누적적으로 근접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99마리의 백조가 희더라도 그것은 모든 백조가 희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한 마리의 검은 백조를 찾아내서 모든 백조가 희지 않다는 기존의 진리를 반증하는 것이 역시 포퍼의 반증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 쿤의 과학혁명론인데요. 쿤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 발달의 역사는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혁명의 역사다. 그래서 쿤은 과학의 발달이 전에 포퍼 얘기를 의하면요. 포퍼는 이렇게 했죠. 과학에서의 이론은 반증 앞에 무릎을 꿇고 사라지거나 끊임없이 반증을 견디면서 살아남아야 한다. 누적적으로 진리를 향해서 발전해 간다. 계속 반증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데 과학은 포퍼가 주장한 것처럼 현상에 대한 더 나은 지식과 이론을 구축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이 쌓여서 누적적으로 진보해 왔을까라는 질문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토마스 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쿤은 과학의 발달이 과학적 이론의 검증이나 반증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누적적으로 진보하였다기보다는 과학자 공동체가 어떠한 패러다임에 의해서 현상을 이해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본 것이죠. 즉 쿤은 혁명을 통한 과학적 진보의 과정을 패러다임의 이동으로 본 것입니다. 쿤의 과학과는 혁명적 성격에 초점을 두고 과학의 역사는 패러다임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혁명적 전환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쿤은 과학의 진보가 다음과 같은 패턴과 구조에 따라서 진행된다라고 하면서 쿤의 패러다임 이동 과정에 그림이 표로 나와 있죠. 여기서 그 정과학은 이 특정 패러다임의 주도권을 잡기 이전 시기로 청합니다. 정상과학은 특정 패러다임이 지배적인 이론이 되어서 이를 따르는 시기로 자신의 패러다임이 타당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의 근본적인 가정이나 방법의 정당성에 논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상과학 시기에는 해당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예외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그 간극이 심화되면서 위기에 닥치면 기존 패러다임의 세력과 이를 대체하려는
새로운 패러다임 세력 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혁명은 서서히 일어난다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쿤의 과학혁명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시면요. 혁명을 통한 과학적 진보의 과정을 패러다임 이동, 영어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본다라고 하면서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사이사이 들어가죠. 전과학, 프리사이언스, 프리 이전을 말하죠. 정상과학, 노멀 사이언스로 나아가고요. 여기서 새로운 정상과학으로 가기 전에 위기와 혁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 위기와 혁명이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겠어요. 새로운 정상과학에서 또 다른 새로운 정상과학으로 넘어가는데 이 사이에 어때요? 또 새로운 위기와 혁명이 닥치죠. 또 다른 새로운 정상과학 그 다음에 어떤 패러다임이 나타나겠죠. 그럼 그 사이에 또 다른 새로운 위기와 혁명 이것이 나타난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패러다임 시프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